안녕하세요. 이슈 전파사 사장 김지은입니다. 요즘 여당 출입 기자들이 이분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이죠.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 권력과 다수결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글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법개혁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한 번에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경기 광명을 지역구 의원입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명 김남희 의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의원이 1등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야 통틀어서 이 초선 의원이 131명인데 그중에서 지난 1년간 대표 발의한 법안 15개가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엄청난 성과인데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통 네. 발의를 하면은 그냥 막 토시만 고쳐갖고 일부러 막 실적 올리는 분들 많은데 네. 그만큼 내실을 되게 다졌다는 뜻 같은데. 통과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저희 보좌관님들이 되게 아, 열심히 야. 해주십니다. 아니, 뭐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아. 이제 네. 딥페이크 그 성범죄 대응법, 네, 네. 이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그 지급법, 네, 대지급법. 네, 이런 네. 거 다 가족 돌봄 영케어러 지원법, 네. 이런 약간 젠더 문제, 여성 문제, 약자 네. 문제, 어르신 문제 이런 네.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죠? 네, 제가 보건복지랑 여성가족위에서 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회적 약자와 여성을 위한 법들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최근에 여가위 그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의원님 네. 발의하신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법 이것도 네.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내용 잠깐 소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아. 걸 지원해 주는 법인가요? 네, 네. 지금 사실 피해자들이 어머님 저를 그- 보고 말씀해 주세요. 아, 왜냐면 네. 카메라가 네. 또 이제 여당 출입 기자라고 시선 네. 눈 맞춤하고 싶어서. 아. 김대영 기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리액션 엄청 잘해요. 골고루 보면서, 나눠주세요. 네, 골고루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으시는데요. 이분들의 삭제를 지원하고 그걸 지원하는 비용을 이 잘못을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그게 없었던 반드시 거예요? 꼭 그러니까요. 그게 없었어요. 저는 네. 왜냐면 그게 필요하다고 디지털 성범죄 네, 네. 잊힐 네. 권리는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동안도 없었구나. 이런 그런 지원이 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요. 이제 그걸 좀 더 법에 명시하고 또 관련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그렇죠. 근거를 만들었다는 게 좀 의미가 그게 있죠. 제가 이 정도 아마 통과율을 자랑하려고 하면 네. 입성하시기 전부터 준비를 마치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쫙 그려놓은 것처럼 그죠? 내가 이거 의원이에요. 솔직히 의원 되시기 전부터 네. 몇 개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해야지. 몇 개도.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어. 제가 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꼭 통과시키고 싶었던 법들을 준비했던 게 있는데 그중에 몇 개는 사실 네. 그 기존에 다른 의원실이랑 준비를 했다가 그 의원들이 통과를 못 시켜가지고 남아있던 법안을 제가 국회에 와서 그걸 다시 발의한 법안들이 있긴 합니다. 배지를 달아 보시니까 네. 직접 해보시니까 네. 어떻게 통과시키는 게 조금 쉬워지시는 훨씬 거죠? 낫죠. 네. 왜냐하면 또 그전에는, 시민단체에서 네. 활동도 해보셨, 네, 참여연대에서 맞아요. 활동해보셨잖아요. 다르죠. 네, 제가 그 전에 입법 로비에 대한 강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는지 열심히 그 노하우를 나름대로 쌓아가지고 그 전달하는 역할도 했었는데, 그래도 통과시키긴 정말 어렵더라고요. 설득하기도 네, 어렵고, 만나기도 맞아요.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국회의원들 뵙기도 어려워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와서 필요했던 법들을 통과시키니까 정말 뿌듯하고 보람도 있습니다. 의원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 그럴 때 드실 것 같아요. 네,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큰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이 민심과 동기화돼 있는 법안 많이 발의해 주시길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면서 그 17일 날 페이스북에 글 네. 올리신 거 이제 네, 거의 네. 모든 언론이 여당에서 이 사법개혁 신중론이 나왔다 막 이렇게 제목 달아가지고 네. 썼어요. 네네. 근데 그때 왜 어떤 생각으로 그 글을 올리시기까지 고심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고요. 어. 사실 이제 저는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참여연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12년 전에
사법부를 내부 고발하는 네. 젊은 변호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아, 네, 물론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네. 그 광고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아니요. 너무 옛날 책이라. 근데 12년 전에 했던 저의 문제의식은 네. 제가 그래도 사법부 내부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을 했었는데 이제 사법부가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다. 그리고 엘리트 중심의 공고한 구조에 아. 그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이제 사법 권력이 되게 독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기득권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분석을 해서 그 문제 제기하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이번에 또 사법개혁 특위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법개혁 특위에서도 사법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논란이 엄청 불거지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공격들이 이제 그 계속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 문제들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희대 그 네. 대법원장과 네. 지기현 판사는 네. 분명히 잘못을 했죠. 맞죠. 굉장히 무리한 판결을 내리고 네. 국민들에게 사법에 대한 불신을 네. 일으킨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그런데 조희대와 지기현 문제만 해결한다고 사법부의 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또 이것을 그 제도 개선 문제와 또 지기현 조희대의 잘못과 이 모든 문제를 다 섞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뭔지가 좀 불분명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도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걸 쓴 건데,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길게 썼잖아요. 네. 근데 원래 모든 언론은 다 그러시지만 이제 그 굉장히 좀 제목만. 일부 일부 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굉장히 제가 신중론자로 이렇게 딱 돼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맞아요. 신중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사법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세심하게 과정과 어떤 걸 개혁해야 될지, 네네. 어떤 걸 이번에 하고 어떤 걸 좀 분리해서 볼지 그거 살펴봐야 된다. 네네. 그 그렇죠. 말씀이신 그런 것 얘기도 같아요.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법개혁을 할 때는 정치 권력이 사법개혁을 네. 할 때는 조금 네.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뭐 네. 여러 가지 법 원칙으로 삼권 분립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있고 사법부가 좀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는 건데 그건 약간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것은 어쨌든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행정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어떤 사람이든 공평하게 네. 이제 그 재판을 할 수가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독립성도 중요하고 또 그 정치 권력은 어떤 식으로든 다수결에 의해서 작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의 이견계를 많이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사법부는 때로는 소수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지금 사법부가 그걸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득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문제긴 하지만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소수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이런 대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입법부가 당연히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지만 그 견제의 수단은 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좀 신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이제 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기현이나 조희대 문제 있는 판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사실 예. 정치권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개혁을 할 때 특정인들 뭔가 잘못하는 몇 사람을 골라놓고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 사람들 마치 몰아내면은 뭐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약간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일침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예.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맞아. 그치만 개혁도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근데 동료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당 지도부나. 네. 근데 뭐랄까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긴 해요. 반응이 없었나요? 특별히 뭐 큰
반응은 네, 뭐 투표를 하시진 아, 않고. 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네. 정당이네. 네, 민주당이. 민주당은 민주적인 정당이라서요. 아, 네. 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네. 대표한테 혹시 이제 글 네. 올리기 전에 네네. 아 그러면 뭐 당 지도부한테 제가 약간 이런 글을 올릴 텐데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네.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사실 지도부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중요 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네. 올릴 때 그런 네. 건 없으셨어요? 아, 저는 초선 나부랭이라 뭐 제가 페이스북에 아유. 글 쓴다고 뭐 이렇게 주목을 받을 줄은 몰라서. 네. 네, 역설적. 육선도 그 이후에도? 사전복을 안 하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아, 그러네요. 아, 근데 육선이라서 이시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육선이시라서. 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에서 네.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계시기 맞아.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받은 네, 거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다른 당 쓴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 아, 입장에서 보면은 출입기자 네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네네.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고 보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 네. 오히려 그런가요? 그래서. 예, 예. 아유, 근데 의원님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좀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저희가 통제적인 당은 아니에요. 아, 뭐 잘 통제를- 아시겠지만, 네. 예. 근데 의원님 네. 의견에 좀 이렇게 동의하는 비슷한 네. 결의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이 좀 많으세요? 아, 근데 제가 사실 사법개혁 문제는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랑 네. 여성가족이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걸 고민해왔고, 여기에 대해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다른 의원들과 많이 나눠본 적은 없어가지고. 사법개혁 특위. 네, 특위에서는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결이 좀 다양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개혁이니까 같이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강력하게 개혁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의원님들 네. 개혁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저도 개혁하지 말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당연히 개혁은 필요하다. 그리고 직위원 조의대가 잘못한 것도 맞다. 근데 다만 이제 개혁의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제가 있어요. 어제 전화 많이 돌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의견 갖고 있으면 어. 표출하시라.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어, 공개적으로 많답니다. 나오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 사실 의원님 그 당 지도부가 더 네. 좀 신경 쓰이고 무섭나요? 아니면 당원들이 더 무섭고 신경 쓰이나요? 아, 저요? 아, 저는 무섭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당원들의 네. 의사는 굉장히 중요하시죠, 당연히. 네. 그리고 당원들은 강력한 네. 개혁을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원들의 의사나 국민들의 의사를 당연히 우리가 정치인들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또 이제 그 국민들에게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네. 또 설명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함께 그 소통을 해나가는 과정이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자들이 이제 여당 출입 기자들이 왜 걱정을 하냐면 혹시 이제 당원들이 강성 지지층이 네네. 막 문자 폭탄 보내거나 막 네. 전화하거나 네. 이러지 않을까봐. 아,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전 당연히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직위원 조의대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의도를 오해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진짜 필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막 사이다 정책 뭐 이런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네. 개혁을 이뤄냈을 때 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네네. 잘 의원님이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네. 혼란을 겪고 있어요. 무슨 이제 혼란?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네. 뭐 개딸이 엄청 그리고 이재명 친명계가 엄청 뭐 강성인 것처럼 막 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오늘 김영진 의원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요. 네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지신 분들이 굉장히 네. 뭐랄까 합리적이고 어쨌든 중도적인 안들을 좀 중간에서 잘 조율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과거에는 친명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 이렇게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이재명 거예요. 대통령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예,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경청하시고요. 좀 잘 네. 판단을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그 네. 뭐랄까 그 개딸의 어떤 그 의견에 휩쓸려 다닌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심을 잡을 땐 잡아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의원님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엄청 가까우시고 또 결이 비슷하시고 그렇잖아요.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정치인. 그런 의원님 입장에서 네. 법사위에서 이제 육선에
위원장이죠. 상임위원장 추미애 그렇죠. 위원장이 당 네. 지도부하고 상의도 없이 대통령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희대 청문회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또 추진을 해서 이제 30일 날 열겠다 의결을 네. 했어요. 네네.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님도 네. 또 소신이 있으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네. 의구심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그런 이제 무리한 결정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전례가 없는 굉장히 빠른 시일에 전원합의체를 잡아가지고 더군다나 그 정치적 격변기에 네. 가장 유력한 야당 대선 지도자를 후보를. 어떻게 보면 날릴 수도 날리고. 있는 그런 판결을 무리해서 내렸다. 이것만으로도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 훼손이나 정치 개입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법부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 거는 그만한 맥락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좀 당 내에서 조금 더 소통이나 이야기들이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 하는 거는 네. 좀 동의하세요? 이거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쨌든 이제 음. 대법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 네, 5월에도 안 나올 한번, 것 같아요. 네, 네, 네. 안 나올 것 근데 같아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네네.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네. 입장 표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청문회란 방식이 적절한지는 네. 조금 이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음. 이제 그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서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입법부가 신중하거나 좀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란 방식이 딱 거기에 들여맞을지는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탄핵 소추의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는 그 법률과 헌법에 위반한 것들에 대해서 네. 조금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들이 나오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네, 저는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했는데 네. 어쨌든 개별 사건이고 그 개별 사건의 경위를 따지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갖고 왜 그렇게 판단했냐고 물어보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이게 자칫했다가 그리고 어쨌든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이 낮은데 이게 또 청문회 열겠다고 계획서를 의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냥 좀 쇼잉인가? 정치적으로 그냥 압박하는 건가? 이렇게 비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사달의 직접적인 이 발단이 된 게 조희대, 이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 이 네. 4인 네네.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더라라고 들었다라는 네, 이제 네. 증언 그 네네. 녹취 때문인데 네네. 그 신빙성을 좀 그냥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의혹 제기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뭐 자료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원내대표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그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예, 뭐 제가 지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제가 뭐 그런 제보를 들은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판단을 하긴 좀 어렵지 않나.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국무총리든 대법원장이든 네. 이제 그 단독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당시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네, 한덕수.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민감하던 시기에 이렇게 회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쨌든 본인들이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 공개적으로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에는 좀 동의를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조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이동하는 동선은 다 이제 공개가 수행도 돼.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기 네, 때문에 조사만 일정이. 하면 네. 대법원장이든 권한대행이든 동선 같은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료를 찾아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마 그 의혹으로 회동을 했다고 지목된 날짜들이 다 평일일 거예요. 4월 7일부터 뭐 10일 사이 이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당시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 비롯해서 이제 다 이제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네. 다 동선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네.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제일 최고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는 이제 좀 약간 당의 역할과 네. 대통령의 역할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님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의 수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있어도 좀 더 통합적인 행보를 보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개혁을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당이기 때문에 또 당의 색깔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포지션이나 그 역할 분담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조금 더 이제 돋보여야 되는 맞아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목, 그 부모님 목이 유엔에서도 메이신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너무- 대통령을 생각하시니까 생각하니까 목이 제가 질문을 메이셔가지고 드린 게 지금.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유엔 총회 가셔가지고 네. 그 대한민국 의미 있는 말씀. 대통령으로 네.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국이 돼가지고 네. 와, 네, 좋은 맞습니다.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그게 기사가 다 묻히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답답해가지고 미국 국기 왜 이렇게 다가온다 알아요? 아, 우리 이재명 대통령 여기 미국에 가 방미를 있다? 좀 환영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늘 이 티셔츠를 입고 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아, 이재명 대통령하고 동기화된 여당 출입 기자입니까? 아유, 근데 또 걱정하시는 것처럼 당과 대통령이 이렇게 불협화음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E&D 이니셔티브 그 조를 만드신 분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엄청 슬프지.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유, 붙이지 않았어요. 이러세요. 끄집어내 주세요. 네, 아무튼 E&D 이니셔티브 저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네. 처음 내놓은 얘긴데, 네. 예, 어쨌든 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여당하고의 뭐 불협화음까지 있을 단계는 아니지만 좀 약간 정청래 대표와 김명기 원내대표는 어떤가 이런. 예, 두 분은 약간 좀 생각이 다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사위의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제 사전에 상의 없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좀 가만히 있죠 지금 별다른 뭐 의견이나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또 정청래 대표는 몰랐긴 하지만 응원한다. 근데 응원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또 응원한다고 했어요. 괜찮으신가요? 두 분 생각은? 제가 요즘 두 분과 많이 얘기를 나눈 건 아니라.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잘 봉합을 하시면서 해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최근에 뭐 회동도 하시고. 뭐. 네. 아, 네. 근데 제가 당대표나 특히 원내대표면 굉장히 이거 뭐지? 어떻게 상의도 없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있지? 싶을 이런 것 생각 들 수 있는 사안이죠. 아니 왜 그런 사안이죠. 왜냐면 원내사령탑이 김병기 원내대표인 건 맞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하셔서 창피했겠어요.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자들이 질문 네. 막 했을 때. 네.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실도 몰랐답니다. 대통령실도 몰라서 어쨌든 대통령실이 또 당 지도부에 확인을 했나 봐요. 대표와 원내대표도 사전에 몰랐던 게 맞더라. 네. 근데 그 청문회를 이번에 처음 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 네, 이미 근데 그거 지난번에도 까먹었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지난번에 추진했었던 거고, 근데 일종의 좀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한번 추진됐던 청문회 다시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그 않으셨을 것 원죄는 같습니다. 어쨌거나 조희대 네. 대법원장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입장 표명을 아직까지도 안 네, 하는 굉장히 거는 좀 무책임한 태도가 네. 아닐까. 그래서 의혹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인 것 그리고 무슨 같습니다. 세종대왕 뭐 이런 말씀하시고 하는 거 네. 되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위원 네. 부장판사 그 룸살롱 접대 의혹이나 아니면 뭐죠 이 재판 지연 네. 논란에 대해서도 네네. 어쨌든 이제 사법부가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윤리검사 지금 결과도 계속 안 내고 있고 맞습니다. 뭐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사안이고요. 왜냐하면 직위원 판사의 판결은 정말 국민을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법조에서 선례가 없었던 계속, 네, 무리한 법률 해석을 통한 통해서 이제 법대 나오셔서 변호사를 그렇죠. 하셨기 예, 때문에. 법조문을 보고 뭐 이런 기존의 선례를 봐도 전혀 그 예측할 수 없었던 무리한 법 해석이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군다나 그 내란의 한 복판에서 내란 수계를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재판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이 재판부의 재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강한 좀 걱정이 있고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네. 법조인이 제일 아파하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어제 지도부 의원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아픈 거를 급소를 찔러야 된다. 근데 그 의혹 제기는 급소가 아니었던 것 같다. 룸사롱이요? 네, 아니요. 네. 그 조희대 회동. 회동. 그래서 진짜 아픈 폐부를 팍 찔러야지 악 하고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근데 조희대 어디를 찔러야 되나. 조희대 회동은 만약에 근거가 있고 신빙성이 좀 있고 사실에 가까운 의혹이라면 엄청난 문제지. 뭐 엄청난 사실이었으면 아픔. 사퇴했어야죠. 네. 벌써 진작 수사감이지. 그래서 어딜 찔러야 되나 혹시 아실까? 어딜 찔러야 되나? 근데 저는 이제 음모론은 좀 조심스러울 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모론보다는 저는 오히려 확신범의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보수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이제 그 뭐 전후 사정을 캔다고 해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강력한 문제 제기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든 뭐 뭔가 그 법원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 직위원 판사가 이 사건을 맡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기존의 이제 의혹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뭐 적절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체가 되면 재판이 좀 더 지연되거나 이럴 가능성 조금 그럴 위험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맞는 게 적절한지 좀 의문이에요.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입장을 표명을 하고 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입장을 내는 게 일단 필요하고 직위원 부장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럼 이제 네, 교체를 해야 저는 이제 된다, 법원이. 스스로 회피를 스스로? 하든지 네. 법원에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교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얘기하신 것처럼 재판 지연 우려도 있으니까 좀 사실 이게 되게 그 재판이라는 게 되게 안정성 갖고 쭉 진행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직위원 판사를 바꾸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서 또 어떤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보수 지지층에서 그거 용납 못한다고 또 뭐 난리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들이 막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문제이긴 한데. 처음부터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미 저질러졌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네.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냈고 네, 그런데 파기환송 유죄 취지 그렇죠, 파기환송 거기. 그렇게 네. 신속하게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네. 한 거에 대해서는 네네. 뭘 밝혀야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될까요? 저는 뭐 어쨌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말로는 못 믿을 것 같아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재판 기록, 뭐 열람 기록을 네. 밝혀라, 막 이제 민주당 네네. 의원들께서 주장하시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좀 뭐 그런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네. 부당한 정치 개입 의혹을 받는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 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과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원님 하면은 소신이 떠오르더라고요.
소신. 아닙니다. 저 되게 페이스북에 조용한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에 글 이번에 글 올리셨을 때도 그렇고 이제 이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가 됐을 네. 때도 여야 네. 불문이 3040 의원들하고 네. 같이 목소리도 내시고 또 연금 개혁 특위도 간사 네네, 맡고 하고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젠더 문제, 뭐 소수자 문제 네. 꾸준히 관심 갖고 계시고 네네. 그래서 이 지금 정치를 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 변호사도 하셨고 또 대학에서 네. 강의도 하셨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셨고 네. 근데 정치해야겠다 결심하신 계기도 궁금하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정치 왜 하게 되셨고 지금은 또 정치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는 아이들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어릴 때 조금 이제 달동네 옆에 살고 있었는데,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그 부모님이 별로 돌봐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 이제 놀다가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이제 옥상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에 들어와서 우리 반 친구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때 사실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죽음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떤 그 빈곤이라는 것이 개인의 책임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든지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근데 그때 문제의식을 또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로펌 변호사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를 딱 낳고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그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인생에서 기회가 있다면 내 아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아이라도 그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로펌 그만두고 그 시민단체로 가게 됐고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정치에도 이제 하게 된 게 아닌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저희 아이의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교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이제 그 운동장을 개선하고 막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 조직을 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 1,000몇백 명한테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이제 학교 운동장 개선 예산을 따내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나는 이런 걸 잘하는구나.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셨군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우연치 않게 이제 또 민주당 혁신위에서 좀 참여하겠냐는 제안이 와가지고 그런 경로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로 이제 세상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되셨고, 또 지금도 정치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치 지금? 생각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근데 또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좀 기억에 남는 보람이 있었던 순간 있으세요? 저는 연금 개혁을 사실은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연금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참여연대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또 이제 저도 양가 부모님이 계신데, 한쪽은 국민연금 수급자고 한쪽은 사학연금 수급자인데, 연세 드신 다음에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연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마침 국회에 와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연금개혁 그 협상 과정에서 좀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때 이제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이 됐는데, 그 당시 많은 기자님들이 22대 국회가 제일 잘한 일이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벌써 시간이 30분이네요. 의원님, 어쨌든,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이 네. 민심과 맞닿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아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2부에 여의도 브라더스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